일부 고요한 오후의 균열. 그 사람, 내 남편이 떠난 지 오늘로 꼭 49날이 되었습니다. 49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지만 망자에게는 이승의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 생으로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약과와 배를 조금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를 사들고 버스에 오르니 차창 밖으로 남편과 함께 보냈던 사계절이 멍하니 흘러갔습니다.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죠. 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건 달력에 소가 그려진 날보다 더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낙으로 살아? 남편 복도 지질이 없지.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만 대꾸했죠. 그래도 저 양반, 책임감 하나는 진짜였어. 사업이다, 일이다, 늘 바깥으로만 돌았고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 등록금 날짜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챙겼고 명절에는 당신 용돈은 걸러도 제 부모님 용돈 봉투는 꼭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 그 사람의 방식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왔다고. 저는 그렇게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9월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서늘했죠. 남편의 봉분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정성껏 준비해온 과일과 술을 올렸습니다. 묘비에 박힌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40년 넘게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를 이제야 내려놓은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이 당신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데 배고프지 않게 많이 먹고 가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나 혼자 왔어. 서운해하지 말아요. 당신 평생 일만 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훨훨 날아가. 가서 다음 생에는 좀 다정한 남자 만나라고 나한테 빌어주구려. 나는 이번 생에 당신 만났으니 그걸로 됐어. 혼잣말을 하며 술잔을 채우는데 등 뒤에서 바스락 하고 마른 풀이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제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아주 지치고 마른 얼굴의 여자. 값싼 상복은 여러 번 입은 듯 색이 발해 있었고 손에는 저와 똑같은 흰 국화가 한 다발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묘소에 함부로 오십니까? 제 경계심 가득한 물음에 여자는 대답 대신 제 남편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하고 거칠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한테는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냐니.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내 남편의 49제에 찾아와 던질 질문은 아니었죠. 불쾌한 마음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우리 양반 아는 분이세요? 알다마다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 잊을 수가 없지. 여자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증오인지 슬픔인지 모를 검은 불꽃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내 인생을 전부 훔쳐간 도둑놈인데 당신한테는 좋은 남편이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둑놈. 그 험한 말이 내 남편의 묘비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대체 누군데 신성한 묘지에서 그것도 고인 앞에서 이따위 망발을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지 못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 격앙된 목소리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동정하는 듯한 혹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망발? 당신 눈에는 이게 망발로 보여. 딱하게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저 사람이 당신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한 삶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자는 해진 가방 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 제 남편의 30대 시절 모습이 있었습니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 시절의 얼굴. 그리고 그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만년필로 쓴 듯한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내 사랑 영희에게. 당신의 동업자이자 남편 될 사람 이경수 올림. 이경수. 그건 틀림없는 내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그 사진 한 장에서 40년 전의 낡은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부 폭풍의 서막.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지. 그때만 해도 저 사람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 아버지가 저 사람을 유독 예뻐했지. 하나뿐인 딸, 내 배필감이라고. 장차 공장까지 물려줄 생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소. 우리는 공장 마당에서 함께 미래를 그렸지. 대한민국 최고의 섬유회사를 만들자고, 아이는 둘만 낳아 오순도순 살자고. 여자의 목소리는 어느새 먼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 남편의 과거를, 그의 첫 번째 연대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 사람이 그러더군. 사업을 크게 확장해야 한다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아버지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 하나뿐인 사위 될 사람이라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저 사람 손에 쥐어주었소. 집까지 팔아서 나도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혼수 자금까지 전부 보탰지. 그게 우리 가족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평생 베트남은커녕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 이게 거짓말로 보여.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빛바랜 사업자 등록증과 은행의 해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 이름과 내 남편 이경수의 이름이 공동대표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4월 12일. 지금 시세로도 억대가 훌쩍 넘는 거액의 돈이 베트남의 한 법인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길로 사라졌어. 베트남으로 떠난다고 공항까지 배웅했던 그날 이후로 저 사람은 증발하듯 사라졌소. 베트남의 법인도 계좌도 모두 유령이었지. 공장은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그 길로 돌아가셨소. 나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고 미친 사람처럼 저 사람을 찾아다녔지. 그리고 1년 뒤 수소문 끝에 저 사람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었더군. 당신을 만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 나는 깨끗하게 포기했어.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까. 망가진 인생으로 복수해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 4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처음 만난 여자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부산에 내려와 작은 원단 가게를 차렸던 일. 밤낮 없이 일해서 가게를 키웠고 그 돈으로 결혼해서 지금의 집을 샀던 일.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사업 자금이 바로 이 여자의 가족의 피눈물이었단 말인가. 내가 평생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도둑질한 돈으로 이룬 것이었단 말인가.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텅 빈 거실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삼부 거짓의 성, 그리고 숨겨진 진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 무뚝뚝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이 보이는 듯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역사가 담긴 앨범, 그가 사준 낡은 재봉틀, 이 집의 벽지 한 장까지. 모든 것이 위선과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평생 자물쇠로 잠가두고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낡은 책상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서재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자개 책상. 남편은 항상 그 서랍만큼은 당신 유품이라며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땐 그저 고인의 유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내려쳤습니다. 쾅, 쾅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은 한국희망재단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출금 기록도 없는 기이한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그건 남편이 언젠가 나에게 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차마 붙이지 못한 것인지 모를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고해성사였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당신에게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었소. 나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오. 내 젊은 날의 어리석은 욕심이 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나는 그들의 피눈물을 딛고 당신을 만났소. 당신과 함께 웃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할까 두려워 잠을 설쳤소.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소. 내가 버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다른 이름으로 기부하며 살았소. 당신에게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안 했던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당신에게조차 떳떳하지 못했던 내 죄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었소.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가 죽거든 이 통장에 담긴 돈의 주인을 꼭 찾아주시오. 김영희. 내가 평생을 빚진 사람의 이름이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을 그의 외로움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온 고독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부 두 여자, 그리고 하나의 용서. 며칠 뒤 저는 수소문 끝에 김영희 씨가 살고 있는 낡은 임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낯선 저의 방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남편의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고 그녀는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이 남긴 유산과 보험금이 담긴 통장, 그리고 그가 30년간 모아온 한국희망재단 통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동안 지고 갔던 마음의 빚을 살아남은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두 여자가 그 남자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이 돈 받으세요.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평생 동안 갚고 싶어 했던 빚입니다. 이젠 받으셔도 됩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통장을 내려다보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마른 낙엽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소. 그리고 당신도.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녀는 더 이상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의 또 다른 삶이었고 내가 몰랐던 과거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절반만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가끔 저는 그녀와 만나 함께 남편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시대를 어리석게 살아갔던 한 남자를 추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묵묵히 응원할 뿐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충격적인 한마디는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끝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